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퍼센테이지가 얼만큼 올라갔는지 그런 정도보다도 일단 혼조 양상 또는 마이너스로 시작했었던 증시였지만 장 막판에 확 땡겨서 올려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좀 있을 예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죠. 내일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맞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렇게 옥죄거나 좀 부담을 많이 준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막판에 좀 튀어오른 저 부분에 대한 배경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다우지수 상황은 플러스 1.06% 올랐네요. 상승 흐름 마무리됐고요. 나스닥도 플러스 1.28%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둘 다 상승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라는 느낌도 좀 가질 수 있겠고요. 특히 장 막판에 튀어 올라간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장 초반부터 장 후반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단기 하락 이후에 단기 급등,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지지점 만들고 다시 반등하는 형태, 즉 N자 형태의 눌림목 형태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추가 상승 가능성 계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재료 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제지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요한 경제지표들은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재료가 없는 속에서 조금 더 도드라졌다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를 보여주는 소기업 낙관지수가 97.1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은 98.9였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나빠졌죠. 경제지표 나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즉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경기 낙관에 대한 기대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다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 무역 적자까지도 807억 달러. 지금 시장 예상치인 828억 달러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전달보다는 커졌어요. 그래서 793억 달러가 나타났는데 지난달에는 793억 달러, 지난 12월에는 807억 달러. 그래서 이 무역 적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되겠죠.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적자가 2020년 대비해서 27% 늘어나서 8,591억 달러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다면은 주가가 더 많이 밀렸을 텐데, 이 지표들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지표는 아니었다. 다만 어떤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약간 도드라진 그런 형태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1월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이 방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자, 물가 지표가 이제 이번 주에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1일, 즉 금요일날 오후나 돼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대체적으로 이제 내일 정도에 반영들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근 인플레이션의 지표가 고평가됐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을 향해서 얼만큼의 이런 펀치력을 날릴 것인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지수 상황을 더 끌어내릴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고 주가를 올리는 영향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긴축이 얼마만큼 진행될 것인지, 그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재료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가장 빅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물가지표 발표가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높게 나온다 해서 우리가 충격받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물가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둔화돼서 나타났다, 그렇다면 긍정적이겠죠. 이번 달에 발표된 지표가 0.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0.4 정도, 수치도 한 7.1%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이 정도 나오고 있어서 역대급의 어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지난달에 비교하면은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을 할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국채 금리도 한번 봐야 되겠죠. 국채 금리는 장중에 최고치가 1.97, 뭐 곧 2%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2%,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물가 뭐 인상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리를 3월에 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국채금리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선반영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월달에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국채금리도 2% 돌파하는 건 당연하고요. 지금은 기준점이 한 1.5에서 1.6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괜찮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기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점치가 이제 1.75 또는 1.8 그 정도 수준이 이제 저점치 적당한 수준이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제 생각해 보게 된다면 현재 지금 뭐 2%를 넘어가는 거 그냥 뭐 지금하고 그다지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2%가 넘는 금리가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 위축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됐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대체하는 또 다른 투자처가 생긴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 3% 4% 수익을 내는 것보다 변동성이 없는 원금이 확정된 시장에서 2%의 금리를 받아먹는 채권 투자가 나올 수도 있다. 실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금이 얼마 없다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자금이 만약에 뭐 1조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1% 2%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는 부분들이 생긴다. 이런 상황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300개가량의 S&P 500 지수 상장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77%가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75%는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도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업들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어쨌든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 끝났다. 뭐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에게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지금 뭐 4분기 실적이 그다지 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1분기에 기대감이 있다거나 올해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될 테니까 실적 장세로 들어가는 시점에서의 기업들 상황들 그리고 그것들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뭉뚱그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라면 실적이 일단 기반이 된 기업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2%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이 금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의 금융비용 증가 때문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해버리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금융비용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더 커지게 하겠습니다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업들의 실적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 판매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기업 실적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면 금리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상쇄시키는 그런 효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좀 거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부분들은 경제지표의 부진,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의 증가, 또 인플레이션, 연준의 긴축 이런 것들이 버무러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상승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겠습니다만 내일 만기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상승은 여전히 변동성, 안개 속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항대를 위에 얹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다. 오늘 지금 이번 주는 역시 계속 해드릴 말씀이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종목에 대한 매수 포인트들은 그냥 조금씩 잡아가시는 것은 언제든지 괜찮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다만 무분별하게 종목을 너무 많이 산다거나 또는 비중을 너무 많이 실른다든지 또는 아직 하락 추세를 완성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물타기를 막 들어간다든지 빚을 내서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매수를 더 하셔도 되고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하셔도 되고
되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시장 걱정은 따로 하실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일단 뭐 이 전기요금 오른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야, 전기요금 인상돼요. 왜? 뭐 때문에 어때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국전력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급격한 연료비 상승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여러 차례 미뤄졌다. 그래서 한국전력의 주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정부가 올해 2분기에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제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왜냐면 이제 대선이 3월 달에 시작되면 이제 정부가 바뀌잖아요. 뭐 민주당이 이어가든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든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권이 이제 정부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부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새롭게 정책을 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집권 초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자기의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정책들을 좀 뒤죽박죽 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개선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기요금 인상하겠다 발표했지만 실제적으로 민심을 생각해서 전기요금 인상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대선 기간 전에는 이 전기요금이 억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을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해 10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그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전기요금 인상하게 되면 이제 서민들에게 부담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요금 인상은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인상을 통해서 적자를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도 올라가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도 내려가자 뭐 이런 식이라서 이거는 뭐 근데 이렇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기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체제 도입을 발표하게 되면 전기요금은 일단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주가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전력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그 대선을 전후로 해서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전기요금은 이제 물가에도 밀접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뭐 보통은 이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의 인상을 미루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조금 민심을 달래는 그런 용도로 전기요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별 수 없지 않겠느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제 전기요금에 손을 대야 되는 예상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물가 안정을 원한다면 전기요금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다. 그런데 이 물가 안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대선 전이고요. 대선 이후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세수의 확보라든지 또는 적자에 한국전력이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은 그 부분은 지금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메꿔주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원가 연동형 전기요금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일 거예요. 그걸 이제 떡밥을 던져놓은 상태에서 대선 이후가 되면 그때 그렇게 정책이 결정이 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 딱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선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많이 하락한 지금이 한국전력에 대한 매수 포인트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뭐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는 포인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뭐 작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전환시킨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옆으로 좀 누워진다거나 그런 모습들 또 추세가 바뀌는 형태들 그런 모습 다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올라가야지 주가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높아질 것이다 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들어가시면 지금은 곤란해요.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서 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량 찔러 놓는 거죠. 바닥인가? 라고 생각하고 찔러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바닥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물량을 더 확보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물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없다면 조금 찔러보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어쨌든 정기요금 인상되면 적자폭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효과가 되는 거고 뉴스 상황에서도 정기요금 인상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한국전력의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미리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건은 타이밍이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바이오 종목군도 요즘에 순환시대, 아우, 힘들어요. 막 그냥 개인 투자자들 막 열받아 하는 모습도 많이 있고 막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상장 심사에 칼을 댈 것이다. 이제 뭐 정책적으로 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이오 상장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하고 있다. 최근에 이제 뭐 기술 특례 해가지고 상장시켜 놓고 나서 이 투명하지 못한 경영성 때문에, 이 상장 폐지가 되는 사례가 계속 나타나게 되니까,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코롱 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관련한 상장 폐지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이거는 이제 판단을 보류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을 뭐 당장 이제 걸어놓는 것보다도 이제 워낙 여기서 나타나는 파장이 크다 보니까 조금 밀어두자. 그래서 뭐 개선 기간을 명령한다든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의 추가 보완 자료, 임상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그냥 거래를 정지를 딱 잡아놓고 나서 개인들한테 안 보여주는 상황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을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신라젠도 지금 이렇게 그 상장 폐지에 대한 결정이 났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장에서 개선 기간을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상장 폐지 결정이 났지만 니들 지금 워낙 상황이 심각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1년 동안에 얼마만큼 개선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 개선안을 내놔라. 그래서 그 부분이 이행되는지 1년 동안 지켜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 상장 폐지를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 기간에 대한 어떤 명령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내년까지도 이제 개선 기간이 되면서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지금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받는 거 이거 지금 신라젠이 지금까지 계속 개선 기간이었을 건데 거래 정지가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길었는데 여기다가 개선 기간 1년까지 더 한다 그러면 미쳐버리는 거죠. 자금이 묶여버리잖아. 이거는 뭐 다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개인 투자 입장에 굉장히 열받는 부분들이죠. 장이 내려갈 때 상관없는데 장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라면 더없이 힘든 구간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또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압박도 있는데 자금이 묶여가지고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 여기에 만약에 내가 뭐 전세 자금 같은 거 집어넣었다. 아니면 꼭 써야 되는 돈 집어넣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묶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고 잘 될지도 모르는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 이게 얼마나 그냥 살얼음 갖고 가시방석에서 잠을 잔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역대급 규모 횡령. 이게 지금 전부 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네 어느 정도는 조금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예 처음에 상장할 때부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 특례 상장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기술 특례 상장 이 기업들은 뭐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 폐지가 없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외부 기관을 통한 기술 평가를 정교화하고 고도화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외부 기관이 들어와서 뭐 기준을 조금 더 세운다. 뭐 당장은 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라면 그래도 상장하는 기업들에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의 특징상 이게 지금 당장은 이게 없어요. 나 이게 신약을 발표할 거야. 나는 신약에 대한 어떤 임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미래 가치를 평가받아서 상장을 시키는 건 거고 또 거기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이 신약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만큼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등등등.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에서 이제 주식을 매수해서 들어오는 상황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뭐 기술 평가를 정교화하고 고도화 시킨다 해서 이거 뭐 미래 지금 약 진행 중인데요. 뭐 이미 다 자료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당장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쓰는 부분이라서 회사는 적자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뭔가 확실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고 뭔가 좀 그래도 타이트한 그런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개인 투자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 그냥 이슈 뉴스 뭐 멀리 내다보고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지금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어서 어느 정도 회사가 영위가 되는 그런 회사들은 그다지 큰 문제는 없거든요. 뭐 상장 폐지 이런 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뭐 횡령이나 뭐 이런 이상한 거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투자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나 싶긴 한데 바이오 종목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에서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공투자 계속 이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